김용민 브리핑. (2017년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21세기 21대 대통령 선거 자유당 대선 예비후보 출마 예정자 김용민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 잠재적 대권 후보 김용민입니다. 어젯밤 대선 후보 5명이 참여한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스탠딩 방식에 따른 무제한 토론, 예상대로 뜨거웠지만 시청하고 나니 공허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일단 구성상 권력욕을 가진 5명이 자신의 장점을 내세울 새도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바빴으니 검증과 변별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어제 토론은 외교 안보와 경제 복지 두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색깔론이 끼어들고 후보 간 말꼬리 잡기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은 한반도에 드리워진 위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대통령 후보들로부터 진지한 대안을 듣고 싶었던 터였습니다. 결국 1위 후보에 대한 과도한 공세는 토론의 본래 목적, 본질을 흐리고 끝내 파행으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토론회 구성 방식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20분간의 토론, 5명의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18분. 네, 이걸로는 충분한 검증이 어렵겠죠.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두 후보만 부르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TV 토론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TV 토론은 대선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러한 고륙상쟁의 말싸움으로 과연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본질, 이면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무리입니다. 이에 저 김용민은 TV 토론은 TV 토론대로 시행하되 3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국회에서 별도의 대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연히 저부터 수용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현재 행정부의 분야별 최고 책임자인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총괄하는 대통령 후보자는 예외입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번 대선은 상식밖의 인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TV 토론만으로는 박근혜 같은 인물도 무사 통과합니다. 말솜씨가 아니라 인생과 철학이 검증될 수 있는 장, 절실합니다. 김용민이 대권 후보, 당사자로서 대선 후보자 검증에 보다 넓고 깊은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용민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김용민 예정자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고 들어야죠.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고품격 찌라시.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이 함께합니다. 찌라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주적으로 부를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포함해서 어제 있었던 TV 토론은 한마디로 문재인 사상검증 청문회 아니었냐?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뭐 비단 사상검증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너무 우클릭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에 또 다른 맥락의 사상검증도 있었고요. 어제 TV 토론 어떤 관점으로 보셨습니까? 네, 이거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고 15년 전에 김대중, 김영삼과 노태우가 했어야 되는 그런 류의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으면서 참 서글프더라고요. 네, 뭔가 이제 스탠딩 토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진행할 때는 뭐 좀 즉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후보들의 어떤 적응력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신상 발언이 아닌 정책에 대한 담대한 토론 같은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보여질 수 있는 보는데 이 정도 초반에 했으면 나중에라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사상검증과 뭐 안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는 지난 30-40년 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정치계의 해먹은 이슈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 느끼면서 참 안타까웠고요. 또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 시간에 40분 이상이 문재인 후보에게, 그 다음이 20분 이상이 안철수 후보에게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인 헤게모니가 이것밖에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것인지 뭐 여러모로 사실은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대응도 그렇게 참 클리어하지 못해서 차라리 저기서 왜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더 강하게 말해주지 못하고 늘 그 평균적인 언어 안에서 중립적인, 그러니까 흠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의 선에서 변명만으로 끝나는 토론을 하는가 싶은 생각에 실망스러운 토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이 그런 성품을 가졌건 안 가졌건 간에 여간 이 TV 토론에 나선 후보들은 욕망을 한껏 발휘해야 하는 롤이 주어진 그런 무대 위의 연기자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5명이나 올라와서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아이고 5명이나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이거 토론 규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토론의 주제를 선택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좀 더 많은 부분 안에서 다양한 주제를 얘기해보라고 올린 것이지, 캐캐묵은 얘기를 그거 하나로만 계속 자유스럽게 본인이 선택해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만일 그렇다고 치면 최소한 질문 정도는 사전에 정해놓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의 대답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론 자체의 그 답변이라든지 질문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답답한 토론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1대1로 개인들끼리만 붙여놓고 얘기를 해서 5사람이 모이는 게 아닌 각자 서로가 조합을 맺어진 상태 안에서 개별적인 방송을 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제 토론회는 아주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 국민들은 뭘 받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모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TV 토론은 전혀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없는 결핍을 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후보자 검증 시스템을 모색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대안으로 국회 청문회가 어떠할지. 뭐 다 후보자 아닙니까? 일반 인사청문회는 인사권자가 임명이나 내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후보자의 입장에서 선단 말이죠. 삼권 분립 국가에서 국민을 대리하는 의회의 구성원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행정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 뭐 그걸로 뭐 모든 게 다 가려지진 않겠지만 지금 TV 토론보다는 훨씬 격조 있고 훨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토론이 한쪽 사람의 질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답변이 나올 수 없는 게 이게 토론의 맹점이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질문자로 앉혀놓고 후보들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각 후보를 검증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제대로 된 어떤 TV 토론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국회에서 만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 당 후보를 돋보이고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하고 별다른 결과가 나올 게 없을 것 같고 차라리 각 사회 분야 또 뭐 교육 분야 또 복지에 관한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후보들을 한번 청문하듯이 직접 한번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보는 예. 그런 토론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저는 어저께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문재인 후보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의당 내 일부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니 뭐 사실 정의당 후보, 다른 당의 후보가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그 뭐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 우리 찌라시님 보시기에는 심상정 후보가 과한 면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 의도는 과한 게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하는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예.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 같긴 하지만 저쪽은 보안법 자체를 폐지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뭉뚱그려 던진 질문이었다고 하면 예. 마찬가지 심상정 후보는 왜 그거를 폐지한다고 말을 못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진 거기 때문에 의도는 사실 같은 주제를 놓고 다른 거였어요. 저쪽은 보안법 폐지로 어떤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어떤 흠집을 내려고 했다고 하면 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잘못된 법이라서 폐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왜 어렵냐라는 식의 얘기를 던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연결선상에서 공격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논조에 의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 우리 흔히 문제되고 있는 찬양 고무에 대한 부분은 폐지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분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대답할 수 있는 태도를 갖췄다고 하면 그 질문도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질문이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 후보의 애매모호한 듯한 그런 답변이 오히려 이제 공격으로 밀어붙인 부분이고 사실 그거 이외에는 별다른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심 후보의 질문의 의지는 오히려 돕자고 던진 질문인데 이게 이제 역으로 그 대답하는 과정 중에서 문 후보가 명확한 답변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왜곡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보안법에 대한 캐캐묵은 얘기는 거의 매번 우리 민주진영의 후보가 올라올 때마다 저쪽에서 쓰던 카드인데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보안법 자체가 문제 있기 때문에 뭐 대체 법안으로 바꾸든가 대대적인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더 강하게 주장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 중립적인 아웃복싱에 가까운 정치적 언어를 구사하다 보니까 마치 코너에 몰린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결국 정책적으로는 차기 정부 안에서 이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개정 내지는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문 후보도 입장을 밝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태 안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고 하면 지금 있는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의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부분 안에서의 이탈인 거고, 그동안 이제 그 정의당 안에서 정치적인 포지션을 약간 민주에 가까운 또는 민주당 옛날 출신으로서 정의당에 가입해 있던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세탁을 하는 거죠. 현재 있는 당적 세탁을 하는 부분이고, 언젠가는 합쳐질 수 있는 세력들 중에 조금 더 일찍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우세를 위해서 이동하는 계기가 이번 발언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어떤 형태로든 이런 식의 소규모의 정계 개편 또는 같은 그 민주 계열 안에서의 인사 이동은 있을 걸로 예상되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심상정 후보가 대북 송금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몇 년째 우려먹는 거냐라면서 일침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상황이 정리가 됐고요. 사실은 그게 제일 개운한 사이다 발언,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발언이었고, 심상정 후보의 그런 그 발언 태도에 순식간에 이제 다른 세 개 여당의 후보들이 입을 닫아버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만약 그 얘기를 문재인 후보가 했다고 하면 반응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랬으면 더더욱 말꼬리 잡기에 나서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뭐 불리하니까 저 말을 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나왔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심상정 후보는 그 어느 정도 중간 안에서 문재인 후보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 역할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발언으로 인한 뭐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어떤 분열이 있다 또는 뭐 지지자의 이동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저는 사실 심상정 후보가 뭐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서 돕기 위해 나온 그런 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정의당도 나름의 어떤 그 당이 추구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있는 건데 결국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따로 당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어떤 개혁성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일부 탈당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이고 좀 씁쓸하네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뭐 TV 토론을 통해서 지지자들이라든지 뭐 당 관계자들이 뭐 이동을 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지금 여당이나 다른 5개 당 안의 지지자들도 토론을 보거나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지지자를 바꾸거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라고 해서 일부는 또 다른
홍준표 안철수 후보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쪽 당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TV 토론을 보고 지지자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다른 데는 전혀 그런 현상이 없고 정의당 안에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이 보도하는 것은 그것도 여론이 이런 부분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토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안철수 후보의 토론 점수 얼마나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이전의 토론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안정된 태도를 보였고 여유 있는 미소라 그래야 되나? 그런 표정들을 유지하는 모습에서는, 지난번보다는 준비를 많이 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토론 자체의 내용에는 별다른 핵심이 없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대부분 과거의 일 아니냐, 지나갔던 시대의 그 사건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신하고 직접적인 연계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그 질문들을 회피했어요. 예. 이건 이제 본인이 정치적인 경력이 짧고 본인의 어떤 정치 안에 투신했던 이력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건 또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간 대통령으로서의 태도는 또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과거의 역사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 부분이지만 나는 이렇게 책임지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질문을 피어나가는 것이 그때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태도를 일관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토론의 태도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제스처 같은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면에서 지난번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그러하고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자면은 이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선전화 조사 비율이 많은 조사 결과일수록 박빙이다 혹은 접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그 대선 추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부분까지 얘기하죠. 네, 현재 문재인 후보는 최소 45% 정도의 공고한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을 줄 만한 변수는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지지율을 다 합치지 않는 이상 그 승패를 뒤집어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3주 남은 기간 안에 지금의 열세를 인정을 하면서도 단일화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그 연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유승민 후보부터 시작해서 뭔가 외부적으로 사퇴 내지는 연대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는 후보들이 어떤 방식으로 각자 지지 또는 연대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이제 확장성의 논리로 이게 이제 5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했다고 할 만큼 지지계층을 좀 올리게 되면 연대 가치가 아예 그 무산이 되는 상황에서 대선이 끝날 텐데 현재 45% 정도의 지지율이 묶어져 있는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또는 유승민 후보의 연합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다는 여지가 계속 선거전 안에 분석으로 나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의 뒷조성이 있게 된다고 하면 최소 앞으로 1주에서 2주 안에는 연합에 대한 합당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생기거든요. 그럼 3주 남은 기간 안에 앞으로 남아있는 약 열흘 동안의 기간이 이 후보들이 합종 영연을 할 것이냐 완주할 것이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세력들이 어떤 접촉을 하기 시작하는가를 지켜봐야 되겠죠. 후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이런 건 진행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당의 관계자들이라든지 그 뒤에 있는 실무 세력들이 연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눈여겨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지네요. 어떻게 지금의 어떤 1강 체제가 유지되면은
단일화될 가능성, 그 나머지 후보들의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낮다고 보세요? 현재까지는 뭐 화학적인 결합이 맞지 않는 조합들이기 때문에 단일화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지는데요. 워낙 선거라는 게 이제 변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선거를 지면 절박한 세력들이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이제 보수 여권 세력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결합을 시도하거나 결합이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선거 전날 이게 합당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2주, 약 열흘 정도의 기간 안에서 그런 조짐을 보여주는 각 후보들의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5%는 안 될 걸로 보지만 아직도 5%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요컨대 1강 체제가 확고해지면은 단일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런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어차피 지금 지지율이 45%에서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된다면 단일화돼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단일화한다고 후보직을 사퇴하면은 대선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데 그런 또라이 같은 짓을 할 리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뭐 40% 선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묶여 있고 나머지 세 후보가 합쳐졌을 때 45%가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후보 자신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압력이나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또 그런 단일화가 강요받을 수 있는 또는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한 열흘 정도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라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는 연습게임을 하고 웨딩 마치 전에도 리허설을 하건만 왜 창업은 바로 실전부터 시작이냐. 이제는 미리 시도해보고 도전하자. 중국으로 진출하기 전 3일간 미리 시도해보는 내 사업. 물류는 어떻게 보내는 건지, 정말 통관이 되는 건지, 진짜 잘 팔리는지, 중국에서 내 요리를 좋아하는지,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확신을 가지자. 킹스필드가 자신있게 제안하는 차이나드림 익스피리언스. 4월 24일 1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대미문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차이나드림 익스피리언스를 검색하시고 사전 신청하시는 분들께 돌아가는 혜택도 함께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구속되고 3주가 지났네. 여전히 위장병으로 식사를 못하는 컨셉인가? 씨발. 야, 위장이 음식을 안 받는데 어떡하니? 이건 그렇고 혹시 정봉주의 전국구 알아? 아니, 정봉주 알아? 정봉주? 아, 선주교에서 죽은? 뭔 소리야? 그건 정몽주지. 감옥 갔다 온 정봉주 몰라? 아니, 정몽주가 선주교가 아니라 감옥에서 죽었어? 씨발. 그럼 나도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네?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지자스. 음식을 그냥 변기에 버린 게 신의 한 수였군. 아이, 씨발. 무슨 소리야? 정봉주, BBK로 감옥 갔다 온 친구 말이야. 사실 정봉주의 죄라면 박씨 당신도 감옥에 갔어야지. BBK 의혹 제기의 출발점 바로 당신 아니야. 아니, 하여간 정봉주는 왜?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당신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하대. 주사를 놓아주는 분도 없고
머리 만져주는 분도 없고, 박씨, 어때? 그런 게 꼭 있어야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즐겁니? 야, 지금 문재인이가 될 분위기던데, 응? 당신하고 고등학교 선후배라면서, 응? 내가 재산 일부 토해낼 테니까 풀어달라고 해라, 응? 풀어주면 외국에 나가서 조용히 살다가 죽을 테니까. 그래? 근데 말이야, 쉬운 일이 아니지, 응? 박씨, 근저당권이란 말 모른다면서, 응? 혹시 중개수수료라는 말 아나? 응? 당신 재산 10%는 내가 중개수수료 몫으로, 니 조시다, 이 씹새끼야. 박씨, 내하고 문재인이가 나온 고등학교 아나? 알지? 1번 부산고등학교, 2번 경남고등학교, 3번 열혈고등학교, 4번 대구고등학교, 5번 거제고등학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국민의당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를 고발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왜곡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리얼미터 측도 국민의당에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강력한 인터뷰, 리얼미터 하면은 이분이 떠오르죠. 이택수 대표 초대했습니다. 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선거를 앞두고 시끄러운 소송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네네. 지금 국민의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지난 12일 또 14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TV토론이 있었던 다음 날 발표된 조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대선 후보 지지율의 결과들이 SNS상에서 퍼지면서 그것이 이제 국민의당에서 문제를 삼게 되면서 여기는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조사가 뭐가 문제였다는 겁니까? 국민의당 얘기는?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그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뿐 아니라 의뢰받은 내용 이외의 문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신고가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인데 예.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진실은 뭡니까?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함은 저희가 이제 양자 대결 문항에서 예. 문재인, 안철수 두 분만 보기로 놓고 예. 불렀을 때 예. 다른 조사기관들은 이름만 불러주는 조사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예. 최근에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일요일 날 발표했던 결과가 있었는데요. 큰 격차로 문 후보가 안 후보를 이기는 조사였는데 그 조사도 그랬었고 그 전에 발표된 한겨레 신문과 리서치 플러스 조사에서도 사실은 저희 리얼미터가 요번에 한 방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유승민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단일화해서 중도 보수 단일화 후보로 안철수 그리고 문재인, 심상정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해서 문재인 대 안철수 이 구도로 설명을 하고 조사를 저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론연구소나 그 전주에 발표된 한겨레 신문 그리고 저희가 이 방식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통상적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조사를 해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동안에 바른정당과 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단일화, 연대 할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 외에도 언론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얼미터 조사만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고 대형 로펌의 직원분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맞고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얘기했던 게 의뢰받은 내용 이외에 문항이 두 문항이 있었다. 그게 이제 정당 지도와 대선 후보 지도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MBN으로부터 아마 국민의당이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MBN과 저희 리얼미터가 이번 대선 여론조사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저희 정례 조사에 이슈 조사를 더할 경우에 매일 고정돼 있는 저희 정례 조사에는 성, 연령, 지역, 이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정치 기초문항에는 정당 지도, 대선 후보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MBN에서 소개된 긴급 여론조사에는 이 문항은 공통적으로 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실제 우리가 그동안에 긴급 여론조사 실시됐을 때 항상 똑같은 포맷으로 한 번도 변함없이 보내왔었는데 MBN에서는 이번에 갑자기 이 두 문항이 추가된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담당 기자가. 왜냐하면 계속 저희를 마크했던 담당 기자는 그날 휴가였고 그날만 대타로 다른 기자가 저희한테 여론조사를 맡기다 보니까 계약이 어떻게 돼 있고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당에 이 문항이 갑자기 들어간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근데 계약서에도 분명히 명문화돼 있고 이 조사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계속 등록되어 왔던 똑같은 포맷입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가 넣은 것처럼 불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발의 원칙인 팩트 자체가 잘못 확인된 채 고발했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지만 무고죄다. 그래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저희가 지금 고소장을 작성 중이고 다음 주 월요일쯤 고소를 할 거고 또 민사상으로도 저희가 아쉬운 게 MBN하고도 계약이 파기됐지만 이번 고발 사태로 저희가 다른 매체사들로부터 지금 거의 10개 정도 가까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도 뭐 1억 이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저희 회사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피해액을 추산 중이고 대략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원칙에 기초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불공정 이미지를 더 씌우고 또 리얼미터가 뭐 사수를 썼다는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낸 데에는 아무래도 국민의당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딱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불공정했다라고 덮어씌우는 그런 양상인데 아니 이용주 의원은 검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요. 법률가가 팩트도 제대로 점검 안 하고 무작정 이렇게 리얼미터를 이렇게 매도할 리는 없을 텐데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제 리얼미터에 대해서 불공정 이미지를 씌우는 게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리얼미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플랜을 짜셨는데 이제 선거전을 앞두고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진짜 여론조. 근데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 지금까지 추세를 대체적으로 많이 맞춰왔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대선 임박해서든 아니면 대선 당일이든 예. 출구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출구가 아닌 전화로 예측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지상파 3사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투표소 출구에 가서 출구 조사하고요. 예. 그렇지 않은 종편 방송이라든지 또 인터넷 매체는 예. 하고 싶어도 출구 조사 못하니까 전화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지상파 3사는 출구 조사 그리고 다른 언론사 3군데는 전화 조사를 했습니다. 예. 리얼미터는 저희가 JTBC랑 당시 했고요. 그 다음에 YTN이 한국리서치랑 했고 오마이뉴스가 같이 한 거죠, 그거는? 오마이뉴스가 리서치 뷰랑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화 조사로 한 이 3군데 중에는 리얼미터만 박근혜 대통령 예측을 했고요. 나머지 2 회사는 선거 당일날 문재인 당선이라고 예측을 했다가 나중에는 사과 방송을 이제 YTN 같은 경우는 했죠. 예. 그래서 저 리얼미터는 또 D-6 공표 금지 직전도 그렇고 보름 전 지금 이맘때쯤에 5년 전 결과를 봐도 실제 그 선거 결과하고 크게 다름없이 저희가 이제 잘 맞췄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이런 오해를 받는 거는 뭐냐면 저희는 정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번씩 발표를 하고 또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 막바지에 다음 홈페이지에서 매일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후보는 좋은데 떨어지는 후보 입장에서는 매일 떨어지는 지표를 발표하는 리얼미터가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도 사실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 선호도냐 아니면 적합도냐 이런 문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양측이 주장하는 거를 혼합해서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 때처럼 혼합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마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11월 달에 후보직을 사퇴하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당시에 안철수 후보의 검찰 출신 측근들이 저희 회사에 팩스로 고발하겠다는 고발 예정 공문을 보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았고 이번에는 실제 이제 당도 의원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어느 정도 공정당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이제 고발장을 직접 접수를 한 것 같고요. 그때는 그런 예고만 하고 결국엔 후보 사퇴하면서 그냥 그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발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매번 아무튼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 쪽에서만 이랬습니까? 실제 이제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질문 방식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 바꿔주십시오. 이런 공문은 보내온 적은 있어도 그런 거 말고 이제 진짜 고발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협박을 한 정치 세력은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참 이 민감한 시기니까 하여튼 이 뜨거운 그런 선거판 위에서 여론조사 하시는 게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요 며칠 전에 이제 코리아 리서치 센터가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조사 수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처음부터. 네, 좀 조사 결과가 다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선 첫 조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들과는 좀 온도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설계도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른 조사기관의 그 표집 방식과도 달랐지만 동일 조사기관이 지난달에 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샘플링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아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국번이 8,000개였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60개로 급격하게 적은 국번을 했고 그다음에 비접격 번호라고 해서 결번이나 팩스 번호 이런 응답률에 계산되지 않는 그런 번호들이 급격하게 또 지난달보다는 또 적게 나타났고 근데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과태료 받은 이유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그 설계도면하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실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조사를 나가서 봤더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결과가 조사 설계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방법 관련된 등록된 내용이 실제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는지 의도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종의 설계도, 시방서가 좀 다르게 등록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맞은 것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 사실 뭐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다가 물어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KBS당 연합뉴스가 그러니까 의뢰자가 예컨대 샘플링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여론조사 기관이 그 의뢰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조사 업계에서는 KBS나 연합뉴스에서 그런 구체적인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코리아 리서치가 왜 그런 방법을 썼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업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좀 급하게 여론조사를 의뢰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데이터 샘플링을 할 때 그동안에 한번 응답을 해줬던 그런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짐작을 하는데 그거는 실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어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그냥 홈페이지에 처음에 등록한 그 조사 설계도 하고 실제하고 달랐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 실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는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건 사실 열심히가 과태료를 매겼기 때문에 더 이상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다른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 특정 후보 진영에서 정보 공개 청구라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시민단체나 아니면 다른 특정 후보 캠프에서 검찰 고발하면 되겠죠. 방법까지 일러주셨네요. 연결된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지금 매일같이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지요? 그렇죠. 어제 JTBC 항공리서치, 그다음에 CBS 리얼미터,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과 RN서치 세 군데 조사 결과가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세 군데 모두 대략 10%가량의 격차가 나타났고 특히 이제 JTBC 항공리서치 조사 결과는 지난주와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0.3%포인트 앞섰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10%포인트 뒤집힌 결과가 나왔고 뭐 데일리안이나 아니면 CBS 조사 결과는 지난주보다 이제 조금 더 벌어진 정도. 근데 이제 아무튼 JTBC가 많이 벌어져서 이제는 양강 구도에서 이제 1강, 1중, 3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어제 TV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루 뭐 짧은 시간이지만 주정 논란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어서 실제 오늘 또 조사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TV 토론이 후보 변동에 있어서 그냥 일반 유권자들한테 TV 토론 보고 마음을 바꾸실 의사가 있으십니까라고 하면 뭐 한 15% 정도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실제 지지율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거든요. 이제 이른바 심리학의 세계는 강화 효과,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지지율을 더 지지하는 그런 효과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선거 뭐 한 1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부동층이 대략 10% 안팎으로 줄었기 때문에 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보수 표심이 어느 정도 숨겨져 있을 것이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1위하고도 뭐 계속 경쟁을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 3위 경쟁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TV 토론 과정에서.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 보고 계속 이정희 전 의원을 얘기하지만 홍준표 후보 본인이 이정희 전 의원처럼 TV 토론에 굉장히 감정선을 막 흐트러뜨리는 판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4.12 재보궐선거 때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 결과는 좋았잖아요. 그래서 보수 표심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 2, 3위 경쟁도 좀 TV 토론을 통해서 지켜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유 포인트 주목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1, 2위 경쟁보다는 2, 3위 경쟁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뭐 일부 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30%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뭐 20%대 후반, 뭐 중반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가 대략 10에서 지금 15%로 올라간다고 봤었을 때 그러면 1, 2위 간의 격차와 2, 3위 간의 격차가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도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이제 뭐 압박, 단일화 연대 압박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연대, 혹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TV 토론에서의 주적을 안철수 후보로 삼을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친절한 해설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리얼미터 국민의당 이 문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택수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하네?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하트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여러분 휴대폰 속에 어머니의 동영상이 있나요? 카자프에서 어머니의 동영상을 보관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주소 cajafu.blogspot.kr에서 확인하세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지난 19일 두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아프니까 팩트다. 오늘은 토론회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토론 들어보시죠.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 제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의 주장은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표현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 공식 문서인 국방백서에는 현재 주적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내내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적이란 표현은 정확히 2004년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2008년부터 8년 동안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활동했는데요.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방위원장으로도 재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도 역시 주적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백서에서는 북한군과 북한인민의 개념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 전제로 군사 위협이 지속될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2010년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색깔 논쟁이 한창이었는데요. 당시 김태형 국방장관은 주적이란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김태형 국방부 장관은 외국에서도 주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자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주적 개념을 부활시키라며 호통을 쳤는데요. 주적 개념이 사라졌다는 것을 전제한 주문인 것입니다. 역시 이 기간에도 유승민 후보는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TV 토론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검색어 상위에 오른 것들만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주적론이 또 나왔단 말이죠. 네. 예. 주된 적, 이런 의미의 네. 주적론. 예. 네. 저는 1997년 대선 당시에 네. 한국 논단이 주최했던 네. 그 사상검증 토론회. 네. 근데 정말 기념비적인 멘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방송국의 빨갱이들이 많이 틈타서 그 마이크 감싸는 그 있잖아요. 그 네. 마이크의 그 껍데기. 네네. 뭐라고 하죠? 여간 커버, 예, 마이크 커버. 마이크 커버라고 하죠. 이 네. 커버 색깔이 빨간색인 걸 보면 알 수 있다. 아, 이건 정말 참신한데요. 네. 엄청나게 참신한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습니다만은. 네. 예, 뭐 이 주적론도 실은 그런 사상 검증의 전형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 주적론을 말씀을 드리려는 건 늘 그래왔죠. 선거 때는요. 마이크 커버까지 들먹일 정도였다고 하면은요. 심지어는요. 네. 예전에 최재성 전 의원이 당했을 겁니다. 네. 그 살던 집이 이제 빨간 벽돌로 만든 집이었는데. 그것도 신선한데요. 그거는 이제 저기 국정원인가 거기 끌려가서 추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이 벽돌이 빨간색이니까 너 빨갱이지. 참 하루하루 새롭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들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걸 그 방송 들으시는 분 기준으로 아마 어제가 될 것 같고 20일 하루 종일 문재인 주적 이게 그 검색어 상위에 올라 있어서 예.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홍준표가 그런 질문을 했으면 저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런 짓을 지적을 했어도 그냥 뭐 개가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아, 포기하셨구나. 아니 뭐 그냥 하도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가 위스콘신 대학을 나온 경제학 박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경제학 박사라면 뭐 아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경제학 박사가 아니고 저처럼 아주 뒤처진 성적으로 겨우 경제학과를 졸업한 경제학 학사 정도만 돼도요. 예. 평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라는 개념은 누구나 다 경제학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학 박사라는 자가 북한이 주적이냐 뭐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했다면 경제학 박사 학위가 가짜거나 아니면 위스콘신 대학교가 알려진 바와 달리 경제학을 더럽게 못 가르쳤거나 아니면은 유승민 후보가 수업 시간에 졸다가 얼떨결에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뭐 셋 중 하나가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경제학의 고전 중에는 거의 모든 경제학도들이 한 번은 훑어봤을 만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제목의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쓴 책입니다. 네, 케인즈라는 이름은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틀 안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경제학자들은 다 케인즈를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1930년 대공황을 극복하는 뉴딜 정책을 입안을 했고요. 강력한 복지국가가 얼마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를 실증적으로 입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그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이 오로지 기업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해서요. 국민들의 소득이 경제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를 발견을 한 사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세계 경제학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케인즈의 비중은 굉장히 크고요. 예. 과거에 그 공화당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공화당 출신인데도요. 우리는 모두 케인즈주의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케인즈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막대합니다. 예,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한국의 케인즈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그렇죠. 네. 꼽더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운찬 선생님의 그 갈짓대 행보가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인즈가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내기 전까지 케인즈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마침내 인류 역사에 위대한 케인즈의 시대를 연 거죠. 그래서 이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을 유승민 후보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예, 몰랐다면 경제학을 더럽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한 거고요. 예. 알았는데도 저랬다면은 뭐 경제학자로서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사기를 지금 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이 책이 그 케인즈가 37살 때 아주 젊었을 때요. 그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베르사유 회담에 케인즈가 참석을 합니다. 영국 재무성 수석 대표로요. 이 회담이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영국, 프랑스, 미국이었고 패전국 독일이었는데 어떤 책임을 독일한테 물릴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예. 그런데 승전국 3개국 협상 대표들이 요즘으로 치면 한국 돈 400조 원 정도를 물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1년 예산이 400조니까 아주 독일 경제를 거덜을 내겠다고 작심을 한 배상금 결정을 내리는 거죠. 예. 그런데 케인즈는 그 협상 장소에서 이 협상 결정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거의 25분의 1 미만으로 줄여야 된다, 배상금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다 무시당하고 결국은 400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배상금을 독일한테 물리죠. 그래서 케인즈가 열받아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쓴 책이 바로 이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입니다. 예. 케인즈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을 치른 이후에 승전국들이 패전국들을 대하는 태도에 일관된 정치적 견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응징, 대립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경제를 되게 모르는 견해라는 게 케인즈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응집과 대립의 시선으로 전쟁을 대하면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손실이 온다고 케인즈가 진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계사를 보면 각 나라들이 전쟁을 마치면 패전국을 어떤 철학으로 대하냐면요. 우리나라의 번영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를 아작을 낼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번영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바라봐요. 정치적으로요.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뭐 이런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전략학자들이 말하는 이 제로섬 게임의 출발이 기원전 2세기의 그 로마하고 카르타고 사이에 벌어진 포에니 전쟁을 예를 많이 듭니다. 이때 로마가 카르타고를 물리친 다음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뼈까지 다 우려낼 정도로 아작을 냅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라는 국가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게 로마의 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로마가 이런 식으로 전쟁 승리를 한 이후에 패전국을 대하는 태도가 늘 그 어느 나라를 대할 때도 똑같이 대합니다. 그래서 전쟁학자들은 이 포에니 전쟁의 정의관을 포에니 전쟁 정의관이라고 따로 정의를 할 정도입니다. 패전국에게 매우 강력한 배상 책임을 물고요. 예. 그 결과를 토대로 자국의 번영과 부국강병의 기치를 담는다는 거죠. 이게 전례가 돼서 이후에도 대부분 국가들이 전쟁을 했다 하면 그리고 이겼다 하면 상대에 대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짓밟으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을 대하는 관점이 바로 그거죠. 예. 죽여버려 이겁니다. 니들이 전쟁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우리 철천지 원수고 아작을 내버려야 돼.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정치학을 기반으로 한 전쟁에 대한 인류의 관점입니다. 근데 케인즈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건 중세 봉건 시대에나 가능한 이야기야. 왜냐하면 봉건 체제만 해도요.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각 나라 사이에 그렇게 강하게 연결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했는데 영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아작을 냅니다. 엄청나게 전쟁 배상금을 물리고요. 이래도 중세 봉건 시대
데에는 그게 유효한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프랑스를 2루 국가로 만들어도 영국은 경제적으로 입는 피해가 없으니까요. 로마가 카르타고를 아작낸다고 해서 로마가 입는 경제적 피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얻는 게 많죠. 뭐 경제적으로도 배상금을 받으니까 얻는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정 수준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해버리면은요, 어느 정도 발전한 상태에서는 세계 경제가 필연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웃한 나라들의 경제적 몰락은 반드시 옆에 나라의 경제적 몰락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한 나라를 아작을 내버리면 이긴 나라도 진 나라의 경제가 아작난 여파를 반드시 겪게 돼요. 승전국도 패전국의 경제 위기에 물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손해를 입는다는 게 케인즈의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케인즈가 관찰한 사례가 이런 겁니다. 1870년 알사스 로렌이 유명한 지역이죠. 맨날 여기 가지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싸웠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프로이센하고 프랑스 사이에서 알사스 로렌 지역의 영토권을 놓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전쟁에서는 프로이센이 이겨요. 그래서 패전국 프랑스한테 엄청난 배상금을 물립니다. 이게 포에니 전쟁적 정의관에 입각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배상금을 물렸더니 프랑스 경제가 아작이 나버립니다. 뭐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생기고요. 그랬더니 그 여파가 승전국인 프로이센에 미쳐서 프로이센 경제도 엄청난 후퇴를 겪게 됩니다. 재정 위기에 프로이센이 빠지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해서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경제 체제를 갖추면 승전국이 패전국을 짓밟는 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국 이후에도 케인즈는 똑같은 관점을 유지를 해요. 어떻게 보냐면 가난한 독일이 이웃나라로 있는 것보다 적당히 잘 사는 독일이 이웃나라로 있는 게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제성장에 힘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식이나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웃나라에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있으면 옆에 나라는 또 그 나라로부터 기술을 모방해서 발전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반대로 이웃나라가 기술 발전이 전혀 없는 망가진 후진국이면 한 나라는 경제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술 발전 기회를 누릴 기회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국가 사이에서 대립하는 것보다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패전국이라 할지라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독일에게 가혹한 배상금 정책을 집행하면 결과적으로 독일에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건데 케인즈가 예상을 한 거는 그렇다면 독일은 결국 사회주의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쟁이 일으킬 거다. 그 모든 대가는 승전국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케인즈의 예상이 들어맞죠. 결국 막대한 배상금 때문에 경제가 아작이 난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들어오게 되고요. 다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고요. 승전국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너무 일치하는 사례를 지금 케인즈가 들고 있는 거죠. 이제 유승민의 주적 발언은 그런 거예요. 북한을 적으로 돌리고 아작을 내면 우리 신나지 이런 건데 그걸 왜 문재인 너는 동의를 안 해? 너 빨갱이지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요. 경제학적으로는 무지하게 위험한 발상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아작을 내면요. 그 경제적 여파로 제일 크게 피해를 입을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거든요. 우리가 다 떠안아야 돼요. 예. 제가 과거에 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003년에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요. 제가 부시가 비장한 표정으로 이라크를 침공한다 발표를 할 때 되게 황당했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니 얻어맞기는 오사마 빈라덴한테 얻어맞고 왜 갑자기 두들겨 패기는 이라크를 두들겨 패는 거지? 이게 제 궁금증이었어요. 오사마 빈라덴은 시리아 사막에 숨어 있는데 왜 갑자기 바그다드에 폭격을 가하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바그다드에 생화학 무기 공장을 폭격한다는 명분으로 부시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가봤더니 폭격을 받은 공장은 생화학 무기 제조 공장이 아니고 비료 공장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조작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건데 저는 당시만 해도 부시 전략이 이해가 안 됐던 게요. 예. 전쟁은 결과적으로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시리아 사막에 폭탄을 퍼부으면 그래도 좀 덜 욕을 먹거든요. 근데 바그다드를 아작을 내면 분명히 민간인들이 죽을 거고 국제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질 텐데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종래의 미국의 전쟁은 미국 군수업자들이 조작을 한 전쟁이었고 군수업자들이 쌓여있는 무기를 한번 팔아치우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무기를 팔아치운다는 과정이라면 시리아 사막에서 쏟아붓는 게 훨씬 더 낫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바그다드를 쳤단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종전이 된 다음에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월가의 금융자본들이 바그다드 재건 사업을 벌였던 거죠. 그리고 전부 바그다드 재건 사업 투자를 통해서 1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요즘 현대 전쟁의 양상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군수자본이 한 나라를 아작을 내고 금융자본이 거기에 들어가서 새로 도시를 재건하면서 돈을 법니다. 무기업자들은 때려 부수고 금융자본자들은 새로 짓고 이러면서 꼭 먹고 알 먹고 군수자본도 돈 벌고 금융자본도 돈 벌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나 강대국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키기에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수단, 오만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전쟁을 해도 금융자본 입장에서 돈이 안 돼요. 그런 나라를 아작을 내버려도요. 재건사업하러 들어가면 돈을 못 받습니다. 너무 가난해서요. 네. 근데 이라크는 그게 왜 됐냐면 아작을 낸 다음에 재건사업 해준답시고 도시대로 지으면서 석유로 돈을 받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확실한 현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동은 굉장히 전쟁하기 좋은 지역인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면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 때려 부순 다음에 다시 지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계의 분쟁 지역은요.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한번 때려 부수고 난 다음에요. 미국은 돈을 남한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세계 경제 13위권의 경제대국인 남한이 한민족으로 버티고 서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나라의 국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을 아작을 낸 다음에 금융자본들이 다시 북한 재건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면 그 돈은 한국이 전부 다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전쟁의 날 확률로 따지면 전 세계 거의 중동 지역을 빼면 유일하게 미국이 때려 부수고 재건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로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 그 경제적 덤터기는 우리가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경제학 박사 출신 대선 후보가 북한 주정론 지금 이딴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제가 이 유튜브로 동영상을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북한 아작 내면 나중에 경제적 대가를 엄청나게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는데 그걸 유승민 네 돈으로 낼 거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꼭 나오는 질문이 너 중북이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예, 아닙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김일성 개새끼, 김정일 개새끼, 뭐 김정은 개새끼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통치자는요. 북한이 주적이다. 북한을 때려잡자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에 물어야 될 경제적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 심지어 북한을 때려잡을 수 있다고 쳐도요. 그런 발언을 통치자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때려잡은 다음에 지불해야 될 돈을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국제법적으로도 이거 뭐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경제적 손실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색깔 논문으로 들이미는 건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좀 안 보고 싶은 꼬라지긴 한데 그걸 경제학 박사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의미에서 케인즈의 고전인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마 본인은 이렇게 국방 안보만큼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또 그 전신인 한나라당, 또 그 전신인 신한국당, 그 전신인 민주자유당, 또 그 전신인 민주정의당, 이 계보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자기도 머리가 있지 이런 분단 논리로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그렇겠죠. 알고 했겠죠. 예.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네, 그렇죠. 알면서 표를 위해서 이렇게 참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답답한 일입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한기국 논평. 꼬붕 조원진을 시켜서 두 번째 새누리당을 창당하신 의왕시 포일동계의 수장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근혜당이 끝났고 홍준표당이 시작됐다고 짓거린 홍준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녹조라떼 먹방을 계획한 홍준표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홍준표는 박근혜당이 끝났으니 자유당은 홍준표당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10%밖에 안 되는 홍준표가 자유당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홍준표는 대선에서 패배하면 낙동강에 빠져 죽겠다고 한 공약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홍준표는 삼각김밥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흑수저 서민이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 동지는 생전 처음 보는 서민 음식 어묵이라는 음식을 권유받았을 때 너무 귀해서 입도 못 대지 않았던가. 또한 핫바라는 노란 물체는 검은 비닐봉지에 고이 싸가지고 다니시기도 하였다. 이러한 박동지의 서민 사랑에 발끝만도 못 미치는 홍준표가 자유당의 대선 후보임내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홍준표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조선일보 따위에게 역겹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 더 플랜의 제작자 김어준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의 한겨레 칼럼 공룡은 어떻게 사라졌납니다. 사실 난 공룡이 지구상에서 왜 사라졌는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훅 사라졌다는 정도만 안다. 문외 한인 내가 이 낯선 동물을 떠올린 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때문이었다. 지난 17일 그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설거지 빨래는 하늘이 정해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순간 공룡이 이렇게 사라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거부하다가 어느 날 집단적으로 멸종에 이르렀던 경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는 지금도 93석을 가진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2당이 경선을 거쳐서 선출한 그 당의 공식 후보다.
그 당은 2017년 3월 10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었고 2016년 10월 이전까지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30% 이상의 안정적 지지를 받는 유일한 원내 정당이었다. 불과 1년 전 20대 총선 무렵 그 당은 150석은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했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당이었다. 뿐인가 지난 30년간 온갖 정당들이 명멸해가는 동안에도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꾸며 굳건히 자리를 지킨 역사적인 정당의 후예기도 하다. 지금은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과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지지율이 10% 근처에서 맴돌고 있지만 옛말에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그 당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적응을 거부해온 시간이 꽤 오래됐다는 걸 그 당의 공식 후보가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으니 말이다.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